보통의 사람들은 일단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주춤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대단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가 쓴 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 또한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긴 시간 동안 수학사에서 어려운 난제로 꼽힌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걸어온 학문의 길은 화려하기만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책의 초반부를 읽다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딱딱한 느낌의 수학자가 아닌 상당히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쉽게 수학의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저자는 수학도 인류가 발명한 여타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류 문화유산 중 하나이고 과거에는 사칙연산마저도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수학이 철학의 한 분과였고 복잡하게 머리 쓰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수학을 어렵게 느끼기는 해도 사칙연산 정도는 편하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거의 최상층 지식인 만큼의 수학에 대한 이해력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학을 연구하는 최정점의 사람들은 여전히 수학의 난제로 고뇌하고 있지만 또 그들이 고뇌하는 만큼 대중들은 조금씩이라도 수학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고 나름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알고 있고 일상을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함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수학을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마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학은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그 긴 역사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17세기 과학혁명의 시대인데 과학의 수학화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세 가지 발견을 말합니다. 첫째,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페르마는 물속을 통과하는 빛이 굴절을 일으키는데 그 굴절은 이동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진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최적화 원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자연의 현상이라는 게 나름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은 따로 누가 지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도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가도 먹을 것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이 됩니다. 또한 태양계 내의 행성들도 처음 생성의 과정에서는 복잡하게 충돌도 하고 변화가 생기기도 했지만 긴 시간이 흘러 나름의 일정한 궤도를 형성하고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최적화 원리에서 알 수 있는 빛이 아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무언가 최적의 상황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시도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뉴턴은 호전역학의 초석을 세운 사람이고 그간 흩어져 있던 여러 수학적 원리와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낸 사람입니다. 뉴턴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움직이고 거기에 계속 힘을 가하면 속도가 바뀌는데 이를 속도가 바뀌는 양인 가속도로 표현하는 단계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많은 법칙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유클리드의 영향을 받아서 말로 하는 직관적인 과학과 체계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과학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턴의 업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뉴턴의 업적이 온전히 모두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뉴턴 이전의 사람들과
뉴턴의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수학 업적들이 켜켜이 쌓인 뒤에 뉴턴에 의해서 정리되고 꽃이 피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기억함과 더불어 그 업적이 있게 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혼자서 이룰 수 없고 혼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만큼 오만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과학에서는 답을 주는 것뿐 아니라 그 답의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 굉장히 새로운 질문을 끄집어내고 난해한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정립하고 실험을 하는 등의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를 바꾼 수학의 발견은 데카르트에 의해서입니다. 데카르트에 대해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그의 명언 때문에 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쓰여진 책인 방법 소설도 철학책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록 중에는 기하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의 내용 중에 좌표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평면상의 점을 설명하기 위해 X축과 Y축을 만들고 표시하는 바로 그 좌표입니다. 그런데 이 좌표에 대한 개념이 바로 수학의 역사에서 큰 발견이 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기하학을 대수적인 방법, 즉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좌표 이론은 뉴턴 이론과 합쳐져 행성처럼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그 행성이 1년 후에 어디 있을 것인지도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페르마와 데카르트의 좌표기의 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저자가 말한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수학적 발견을 보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떤 것을 문제로 먼저 인식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매달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품과 동시에 다시 또 새로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게 수학의 발전일 것이고 그 발전의 과정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